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일찍이라니 너네가 오라고 한 시간이잖아. 딸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좋아하지? 일단 중식이랑 회부터 시킬게. 기다려봐. 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인 정 씨의 칠순 잔치를 집에서 하자는 말까지는 이해했지만 최소한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뭐 먹을지 고르고 배달을 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온 여동생도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예. 아니 뭐 다 같이 축구 응원하다가 치킨 먹는 날도 아니고 네 엄마 칠순인데 불러놓고 이게 뭐야? 아, 이모. 나도 아는데 지금 나 몸이 안 좋다고. 입덧하느라 아주 죽겠어. 그래서 일단 엄마 좋아하는 걸로 시킬 거야. 나름대로 꾸며놨다니까. 정 씨는 그제야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을 살펴보니 상위에는 물티슈 몇 장과 종이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차림은커녕 식기조차 꺼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딸이 주문한 배달 음식이 도착해야 그나마 식탁이 차려질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눈을 돌리던 정 씨는 벽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현수막의 위쪽에 뭔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적혀 있던 글씨 위에 종이를 덧붙여 엄마라고 바꿔둔 것이었습니다. 사인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대충 붙여져 있었고 아래 원래 글자가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정 씨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지 시어머니 칠순 때 썼던 거 재활용한 거구나.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무리 대충 하려고 해도 그렇지 사돈 칠순 때 사용했던 현수막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만 덧붙여서 다시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돈 칠순 때 했던 잔치와 비교했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다시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욕을 해대더니 불과 3주 전인 시어머니 칠순에는 인당 20만 원짜리 호텔 코스 요리를 예약해줬으면서 내 칠순은 이 지저분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건 너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위가 러닝셔츠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크게 트림을 해대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정 씨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야. 장모 칠순 날 사위라는 인간이 저 꼴로 돌아다닌다고? 설마 했지만 사위는 정 씨를 보자마자 놀랐는지 몸을 들썩였고 바로 고개를 까딱하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오셨네요. 편히 계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곤한 몸을 질질 끌며 방으로 들어가는 사위를 보며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번, 3번 오지 않을 칠순을 이따위로 대접하는 딸이라니 이 공간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은숙 씨는 올해 69세로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고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영특했고 뭐든 혼자 척척 해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 상황이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사돈은 혼자 남매를 키웠는데 본인 아들에게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저러면 결혼 후에는 더 심할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엄마, 괜찮아.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했어. 하지만 역시나 딸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결혼 후 사돈은 수시로 집에 불러대고 딸은 거기에 쫓아가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사돈이 가라고 할 때까지 그 집에서 밥순이처럼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정 씨는 딸을 혼자서 키우며 애지중지하며 살아왔는데 딸이 결혼 후 시댁에서 그렇게 대접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결혼한 이상 시댁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말 들었어야 했어.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딸이랑 아들 챙겨주는 하녀로 보는 것 같아. 얘 그렇게 말하지 마. 암만 해도 그러겠니? 지금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 거리를 어떻게 둬? 매일같이 부르거나 찾아오시는데 말이야.
이제 애 태어나면 아마 더 할 거야. 여기에 결정적으로 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사돈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이 어렵게 손녀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 사돈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정 씨는 당연히 시댁에서 며느리를 챙기러 올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딸이 먼저 연락을 했고 사돈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자도 아니고 손녀를 낳았으니 굳이 갈 필요가 없지. 뭐 하러 가냐? 이 말을 들은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산 후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돈의 무심한 태도에 서럽게 울었습니다. 정 씨도 딸의 울먹이는 전화를 받고 당장 사돈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딸이 말려서 겨우 참았습니다. 엄마, 그냥 참아. 괜히 더 문제 생기면 나만 힘들어. 딸이 애써 말리지만 정 씨는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손주가 태어났는데 시댁에서 축하 한마디 없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늘 정 씨 집에 와서 시댁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소원은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시어머니가 빨리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점점 듣다 보니 딸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 집 신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부탁을 해댔고 거절이라도 하며 타박을 했습니다. 올케는 애 키우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유난이야? 연세 많으신 우리 엄마보다 더 힘들어. 이런 정황을 들으며 정 씨는 딸이 친정에서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줬고 손녀딸이 오면 데리고 놀아주며 육아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면 반찬도 싸주고 생활비도 넉넉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용돈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 씨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무조건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시댁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고 안쓰러워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건 미묘하게 다른 문제였습니다. 친정에서 도와주는 건 당연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어쩌다가 시댁에서 나서면 불이 나게 마중을 가는 딸의 모습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그동안 딸이 시댁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본격적으로 체감한 건 손녀의 유치원 재롱잔치 때였습니다. 재롱잔치 전날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자리 좀 부족해서 시어머니가 앞에 앉으셔야 할 것 같아. 순간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이런 행사에 관심이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왜 참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안 오신다지 않았어? 나는 딸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신기해.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아들 하시더니 이제 우리 딸이 이뻐 보이시나 봐. 저번에 애 입히라고 옷도 사보내셨고 이번에 와서 꼭 보고 싶으시대. 근데 자리가 없어서 몇 자리를 안 주더라고. 엄마는 작년에도 봤으니까 올해는 뒤에서 봐주면 안 될까?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사돈은 딸이라며 병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손녀의 등하원을 도와주고 오시며 장난감도 사주며 돌봐준 건 다 정 씨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시어머니가 딱 한 번 사준 옷을 그토록 고맙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녀를 위해 해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어머니는 옷 한 벌 사줬다고 이리 대접을 받는 거야? 정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과 다투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자리가 정해진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행사 당일 정 씨는 유치원에 도착했지만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맨 앞줄에 앉아 손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행사 내내 구석에서 서서 손녀의 재롱잔치를 지켜봤습니다. 뒤에서 보는 것 자체는 상관없었지만 마음이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지, 어두워서 앞쪽이 잘 보이지도 않고 딸은 멀찍이서 날 보고도 자기 시어머니를 챙기느라 바쁘고 그저 우두커니 서서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정 씨를 더욱 서운하게 만든 건 손녀가 꽃을 건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아이들이 준비한 꽃을 할머니에게 전해주는 순서가 있었는데 딸이 손녀에게 은근히 유도하듯 말했습니다. 친할머니 먼저 드리자. 할머니 여기 처음 오셨으니까. 영어로 말해볼까 우리?
그 말에 손녀는 머뭇거리며 정씨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의 손길에 이끌려 사돈 쪽으로 가서 꽃을 건넸습니다. 사돈은 환하게 웃으며 손녀를 꼭 안아주었고 손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안겼습니다. 정씨는 그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사랑스러운 손녀, 그동안 자기 손에서 크다시피 한 손녀였습니다. 손녀도 처음에는 정씨 쪽으로 오려 했지만 딸이 자꾸 사돈 쪽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참나, 저게 내 딸인지 저 집 딸인지 모르겠네. 그동안 딸은 시댁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털어놓더니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시어머니를 우선으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손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그 순간마저도 정씨는 밀려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이 나빴던 건 딸이 그렇게 행동하니 사위도 자연스럽게 정씨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위는 원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고 시댁 쪽 분위기에 따라가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정씨가 처음에는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유부단함이 점점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날도 사위는 정씨를 보고도 먼저 인사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씨가 일부러 사위를 불렀습니다. 자네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가나? 그제야 사위는 뒤늦게 멈춰서서 쭈뼛거리며 대충 말을 던졌습니다. 아, 장모님 오셨네요. 편히 보다 가세요. 말을 그렇게 하고는 어색했는지 곧장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태도에서 정씨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점점 더 가벼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굴 탓하겠어. 내 딸내미가 자기 친정을 뒷전으로 하니 사위도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지. 이전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려던 사위였지만 딸이 점점 시댁 위주로 행동하니 사위도 자연스럽게 친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딸이 시댁에서 서럽다고 할 때마다 다 들어주고 위로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딸이 오히려 정씨를 서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고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간 딸의 얘기를 들어주던 날들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무렵 정씨의 딸이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축하해 주었지만 딸은 첫째 때와는 달리 입덧이 심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어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정씨도 안쓰러웠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정씨는 직접 한약을 지어다 주고 손녀를 며칠간 집으로 데려와 돌봐주었습니다. 손녀는 정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유치원도 다녔습니다. 딸은 그 덕분에 조금이나마 쉴 수 있었고 몸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든든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애 키웠을까? 그 말을 들으며 정씨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딸이 힘들 때마다 친정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씨는 그저 딸이 편해질 수 있다면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 양가 어머니들의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사돈과 정씨의 칠순이 약 3주 차이로 비슷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둘이 합쳐서 하면 안 되나? 날짜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 말에 정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스갯소리라고 하기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별다른 의미 없이 한 말이라는 듯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딸은 입덧이 심해지며 예민해졌고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로 한숨을 쉬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입덧도 심한데 시어머니까지 너무 피곤하게 해. 자기 칠순 잔치 해달라고 자꾸 말해. 맨날 노인네들이 이런 거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 너무 싫어. 솔직히 해준 것도 없으면서 너무 짜증나. 딸은 임신으로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정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돈이 칠순을 챙겨달라고 하는 게 귀찮고 짜증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의 어머니인 정씨의 칠순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에 대한 말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우까지 나서서 우리 엄마 생신 어디서 해줄 거냐고 꼬치꼬치 캐묻잖아. 결혼도 안 하고 홀몸인 자기가 좀 알아보면 안 돼? 애 둘이나 있는 올케를 이렇게 들들 볶아야 되냐고. 그러게 지가 할 것이지 거기도 참 푼수 같다. 입덧으로 힘든 딸이었기에 정씨는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돈이 원하는 것까지 신경 쓰기 버거운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정 씨의 칠순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태도를 보면서 정 씨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정 씨의 여동생, 즉 딸의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어렴풋이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 들렸습니다. 정 씨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자기 칠순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딸이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시댁 행사까지 챙겨야 한다며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며 이번 칠순은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딸이 내심 친정 어머니를 챙기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딸이 바쁜 와중에도 엄마를 위해 준비해 주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씨의 여동생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얘가 언니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해줄 건가 봐.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지 이모부 때는 예약을 어떻게 했는지 묻더라고. 정 씨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제부가 칠순을 맞았을 때 그 호텔에서 잔치를 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자연스럽게 같은 곳에서 잔치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딸은 정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순이 가까워 오는데도 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대화만 이어졌습니다. 정 씨의 여동생도 의아했는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얘가 호텔 예약했다고 하던데 날짜는 나온 거야? 뭐? 예약을 했다고? 응. 저번에 호텔에 대해 물어보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예약했다고 하던데 나한테 혜택 같은 거 물어봤거든. 정 씨는 순간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이 호텔 예약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자신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데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걸까? 며칠이 더 지나자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딸이 호텔에서 예약한 칠순 잔치는 정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돈, 즉 딸의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는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만 하려고 했지만 딸내 신우가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신우 진짜 짜증나. 지 엄마 평생 한 번 있는 칠순인데 호텔에서 꼭 해야 된대. 돈도 없는 것들이 진짜 지질이 궁상이야. 그럼 지가 딸이니까 지가 알아보면 될걸. 왜 너를 시키냐? 맨날 저딴 식이야.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데. 진짜 내가 이번만 지나가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딸은 신우와 시어머니를 욕하며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같이 공감해 줄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시댁을 비난하는 딸을 보면서도 정 씨의 마음은 이미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시댁을 욕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되면 딸이 챙기는 건 언제나 시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신우가 짜증나게 굴었고 시어머니가 성화였다고 해도 결국 딸은 시댁의 행사를 성대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며칠 후 정 씨는 딸의 휴대폰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에서 딸네 가족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대략 1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딸이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칠순을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정 씨는 그걸 보고도 한동안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시어머니의 칠순을 위해 호텔을 예약하고 가족들과 함께 성대하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씨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입덧이 힘들다며 칠순 챙기는 게 귀찮다고 하던 딸.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런 걸 요구하느냐며 짜증을 내던 딸. 그 딸이 결국 시어머니의 칠순은 직접 챙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 씨는 모든 게 명확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힘들 때는 친정을 찾았고, 시댁이 못되게 굴면 친정에서 위로받았고, 손녀를 키우는 것도 친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정 씨는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내 딸이지만 나도 얘 속을 모르겠다. 결국 참다 못한 정 씨가 먼저 전화해서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자마자 딸은 힘들어 죽겠다며 앓는 소리를 와락 쏟아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입덧도 심한데 요즘 계속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어우, 진짜 몸이 축나는 것 같아. 어머니 칠순 끝나고 내가 다 몸살 난 거 있지. 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입덧으로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간은 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 내 칠수는 어떻게 할 거야?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네. 그냥 다음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나 입덧 너무 심해서 어디 나가지를 못하겠어. 나 시어머니 칠순 챙겨드리고 몸살 나서 그 뒤로 집에서 꼼짝도 못했잖아. 엄마 칠순은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소박하게 하자. 엄마한테 최고로 차려줄게. 순간 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너무나 태연해서 순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딸은 지금 시어머니 칠순 챙기느라 힘들어서 친정엄마 칠순은 그냥 집에서 간단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이 입덧으로 힘들다고 하니 정 씨는 손녀까지 데려가 키워주며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 챙겨준 친정엄마 칠순은 대충 넘기고 그렇게 못되게 군 시어머니는 호텔에서 호화롭게 챙겨드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엄마한테 최고로 차려주겠다는 말까지 덧붙이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것 아닐까. 정 씨는 그동안 딸에게 여러 번 실망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워낙 힘들다고 하니 여기서 따져봤자 엄마는 왜 내 힘든 걸 이해 못하냐고 나올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마음은 더없이 씁쓸했습니다.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 눌러 참았지만 이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 씨는 일단 딸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부터 이미 모든 기대는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해보니 이날의 상황은 정 씨가 상상한 이상의 것들이 정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만 기대를 접었다지만 하다 못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 씨는 집안 공기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어서인지 공기가 탁했고 음식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칠순이면 아침부터 미리 음식 준비를 해놓거나 최소한 상차림을 해놓기 마련인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어둑했고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닥에는 아이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사용한 휴지와 컵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침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을 들여다보니 사위가 술에 쩔어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이불은 대충 걷어차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오늘 장모 칠순인데 사위는 술에 취해 자고 있다고? 아무리 집에서 간단히 한다지만 최소한 장모님이 오면 먼저 나와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위는 평소에도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적어도 예의는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예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정 씨는 불쾌함을 느끼며 거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둘째를 임신한 상태라지만 딸이 칠순이라고 불러놓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침실 반대편 문이 열리며 딸이 허겁지겁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곱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딸은 마치 불청객이라도 만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히 반갑게 맞아줄 거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 씨는 황당했지만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일찍이라니 너네가 오라고 한 시간이잖아. 딸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좋아하지? 일단 중식이랑 회부터 시킬게. 기다려봐. 딸은 서둘러 음식 배달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순 잔치를 집에서 하자는 말까지는 이해했지만 최소한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적인 상차림 정도는 해두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뭐 먹을지 고르고 배달을 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온 여동생도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예. 아니 뭐 다 같이 축구 응원하다가 치킨 먹는 날도 아니고 네 엄마 칠순인데 불러놓고 이게 뭐야? 딸은 짜증이 난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모. 나도 아는데 지금 나 몸이 안 좋다고. 입덧하느라 아주 죽겠어. 그래서 일단 엄마 좋아하는 걸로 시킬 거야. 나름대로 꾸며놨다니까. 정 씨는 그제야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을 살펴보니 상위에는 물티슈 몇 장과 종이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차림은커녕 식기조차 꺼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딸이 주문한 배달 음식이 도착해야 그나마 식탁이 차려질 모양이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눈을 돌리던 정 씨는 벽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현수막의 위쪽에 뭔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적혀 있던 글씨 위에 종이를 덧붙여 엄마라고 바꿔둔 것이었습니다. 사인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대충 붙여져 있었고 아래 원래 글자가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정 씨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시어머니 칠순 때 썼던 거 재활용한 거구나?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무리 대충 하려고 해도 그렇지 사돈 칠순 때 사용했던 현수막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만 덧붙여서 다시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돈 칠순 때 했던 잔치와 비교했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다시금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 집에는 인당 20만 원짜리 호텔 코스 요리를 예약해줬으면서 내 칠수는 이따 오는 배달 음식으로 때운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건 너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위가 러닝셔츠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크게 트림을 해대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정 씨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야? 장모 칠순날 사위라는 인간이 저 꼴로 돌아다닌다고? 설마 했지만 사위는 정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까딱하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셨네요. 편히 계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곤한 몸을 질질 끌며 방으로 들어가는 사위를 보며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딸도 자기 남편 쪽을 보며 슬쩍 짜증을 냈습니다. 아, 뭐야. 여기 얼른 나와서 상 정리하는 거 도와줘. 밥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자 사위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딸은 또 그걸 보며 정 씨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늘 저런 식이라니까. 지 엄마는 내가 지극정성으로 챙기는데 당연한 줄 알아. 우리 집 관련된 건 꼭 저렇게 내 뒤에 숨는다니까. 이 모든 게 다 자기 배우자가 자기 부모한테 하는 모습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정 씨는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박서방은 그렇다 치고 넌 뭐야? 네 엄마 칠순도 일생에 한 번인데 사람 불러놓고 이 꼴이 뭐냐? 그러자 딸은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짜증 섞인 얼굴로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미안해. 내가 다음에 더 잘해줄게. 일단 거기 앉아. 아, 그리고 나 속이 여전히 안 좋아. 미식거려. 튀긴 거나 기름기 있는 건 안 시키면 안 될까? 그러면서 딸은 정 씨를 소파 쪽으로 이끌려 했지만 정 씨는 도저히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얘 다음이 어딨냐? 칠순이 2번, 3번씩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이제는 서운함을 넘어서 명백한 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말을 뱉고 나니 참 한심하게도 속에서 눈물이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욕으로 칠갑을 하던지 시어머니에 비해 너무 푸대접이었으니까요. 다시금 고개를 들어 거실 한가운데를 보았고 눈앞에 있는 현수막에 사인펜 자국을 선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현수막이나 나나 다를 게 없네. 적당히 휘갈겨 써서 붙여놓은 꼴이 딱 그 꼴이 맞구만. 정 씨는 도저히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이미 정 씨의 마음속에서 모든 감정이 끊어져 버린 듯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정 씨는 말도 없이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엄마, 어디가? 엄마, 왜 이래? 지금 배달시켰단 말이야. 딸이 다급하게 따라왔지만 정 씨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동생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못된 기집애야. 너 진짜 나빴어. 여동생이 화를 내며 딸을 쏘아붙였지만 딸은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이모, 왜 이래 진짜? 그래서 음식 시켰잖아. 가버리는 게 어딨어. 나 몸 안 좋은 것도 알면서. 하지만 여동생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면서 네 엄마는 다 이해하라고 하고 네 시어머니 비위는 못 맞춰서 안달이 났고 너는 내 딸이었으면 진짜 가만 안 뒀어. 네 엄마 같은 엄마니까 참는 줄 알아. 여동생의 말에 따른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웃으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시어머니가 너무 기대하고 계셨고, 신우도 계속 들들볶아서 나도 그때 몸 엄청 힘들었어. 이모, 내가 엄마 칠순까지 챙길 힘이 어디 있냐고. 딸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그대로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화 풀어. 아이, 내가 미안해. 응, 얘기 좀 하자니까. 딸이 소리 지르며 붙잡으려 했지만 정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집이지? 나 지금 음식 싸들고 가는 중이야. 엄마네 가서 다시 제대로 축하해 줄게. 화 좀 풀어. 문 열어줘. 이제 와서 찾아온다고? 음식을 싸들고 온다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 정 씨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핸드폰을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며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불빛이 깜빡이며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번의 터치로 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딸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여전히 사위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정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정말 자신이 남의 집 좋은 일만 시켜줬구나 싶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려먹으니 사위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재롱잔치 때 거만하게 자신을 쳐다보던 사돈의 눈빛도 불쾌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돈은 마치 여긴 우리 가족 행사인데 당신이 왜 왔느냐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딸이 자신을 홀대하니 사돈까지 정 씨를 하찮게 보는 것이 너무도 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해왔던 것들을 전부 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상 딸은 지금 정 씨의 손길 없이는 제대로 생활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반찬을 해다 주었고 산부인과도 직접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손녀까지 밤에 데려와서 재워주며 사위와 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끝내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딸이 다시 연락을 해오든 말든 절대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평소처럼 친정엄마가 본인 대신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를 바랄 테지만 정 씨는 완전히 입구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차단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딸은 그동안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정 씨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올까 싶어 일부러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맡기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딸도 이제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결국 사위 쪽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기, 잠시만요. 이 사람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서 바로 몇 초 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징징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집이지?
다 알겠고 내가 잘못했어. 근데 있잖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애도 감기 걸려서 집에서 계속 칭얼대고 있고 나도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딸의 목소리는 초조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뭐 때문에 기분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일단 애부터 좀 어떻게 좀 해줘. 오늘만 좀 데려가서 봐줘. 정 씨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걔가 내 손녀이기만 해. 네 시어머니 손녀이기도 하잖아. 그쪽에 부탁해. 왜 나한테 그래? 딸은 여지껏 못 본 엄마의 반응에 당황한 듯 침묵하더니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도 알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도와줄 리가 없잖아. 아주 난리부르스를 칠 거야. 그래? 그럼 엄마는 도와줄 것 같나 보네. 나도 싫어. 나도 난리부르스 한번 쳐줘? 엄마,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 정 씨는 쌓였던 분노를 꾹 눌러 참으며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다운 게 뭔데? 야, 나도 네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할머니 대접은 제대로 받잖아. 나는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생일상 하나 제대로 못 받아 처먹고 배달 나부랭이나 거지처럼 얻어먹어야 되냐? 딸은 그제야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직도 화 안 풀렸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엄마 찾지 마. 지겨워, 이제. 정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차단 목록에 사위 번호까지 추가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런 미련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사위의 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쪽에서 연락이 올 일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무슨 사정이 있든 이제 정 씨는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 씨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아까 언니 딸내미한테 전화 왔었어. 여동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아주 지 주제도 모르고 지 엄마 좀 설득해달라고 하더라. 내가 아주 단단히 혼내줬어. 딸은 여동생에게 사정을 하며 엄마를 설득해서 다시 연락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호되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 기집애는 혼나봐야 해, 진짜. 언니가 잘못했어? 아무리 자식이라도 고마운 줄 모르면 손 떼야 돼? 우리 애들 같았어 봐. 나는 진즉 매들었어. 나이를 몇으로 먹었건 간에. 빗발치는 이모의 호통에 딸은 결국 몰아대꾸도 못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딸을 끊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들어보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 씨는 딸 쪽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딸을 위해 쏟았던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취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등록했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뭐라도 배우는 거 너무너무 재밌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집에만 있을 때랑 기분이 완전히 달라. 같이 교육을 듣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딸과 사위의 눈치를 보며 서운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 씨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자신이 벌어서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필요할 때만 찾던 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찾은 것입니다. 딸은 얼마 뒤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 씨가 먼저 나서서 손주를 봐주고 산후조리를 도와줬겠지만 이제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딸이 먼저 반성하지 않는 한 그쪽은 신경도 쓰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삶을 되찾으며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줘. 계속 이렇게 젊은이처럼 멋지게 살아보자. 딸이 어찌되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 엄마로 살아온 70평생을 함부로 대한 딸에게 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